안녕하세요. 정일이와 함께하는 2시의 데이트 첫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테스트 겸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잠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는 2시. 조금 더 잠이 오고 조금 더 일상이 지루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지연님이 만든 재미있는 낭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캔터베리 이야기, 그 책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캔터베리 이야기는 고대 영국 영어가 천시되던 시대, 방대한 당시 영어를 체계적으로 문법화해서 적은 운문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국 영어가 유럽 라틴계 언어와 만나며 변형된 중세 영어로 제프리 초소는 중세인들의 다양한 성격, 행동, 말투, 지저분한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지연님 나와라. 일단 제프리 초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런던의 포도주 상인의 아들로 출생을 해서 포도주 상인하면 좀 별로 못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제 성당에서 그 영성제할 때 쓰던 포도주를 이렇게 꽤 괜찮은 상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정 예절을 아들이 익히기를 원해서 초서의 아버지가 초서를 왕의 종자로 이제 보냅니다. 왕족 가문의 시동으로 보냈다가 왕의 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려고 했어요. 1388년부터 1392년 사이에 캔터베리 이야기 시작해서 오늘 모델 전체 서문 및 초기의 앞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요 사이에 씁니다. 한 4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의 4년은 결혼 관련된 이야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4년에 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4년, 5년 정도는 후기 이야기를 집필을 하는데, 결국에 미완성인 채로 죽습니다. 작가는. 네. 오, 이런 내용이었군요. 오, 감사합니다, 지연님. 저희도 함께 읽은 거라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일단 지연님 설명을 듣고 저희 한번 서문부터 낭독을 시작해 볼까요? 4월의 달콤한 소나기가 3월의 메마른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 줄기마다 물기로 촉촉하게 적셔 그 힘으로 꽃이 피어나던 때였습니다. 서풍이 향긋한 숨결로 온 숲과 들판에 생명을 불어넣어 부드러운 새싹이 돋아나던 때였지요. 젊은 태양은 양자리를 반쯤 돌았고 자연 때문에 마음 설레던 작은 새들은 모두 노래하며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순례길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순례자들은 외국으로, 여러 나라에 알려진 먼 성지를 찾게 되지요. 특히 영국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은 캔터베리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들이 아플 때 도와주었던 거룩하고 복되신 순교자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계절의 어느 날, 저는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캔터베리로 순례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서더크 지방의 타바드라는 숙소에 묵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곳으로 29명은 좋게 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례자로서 캔터베리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 동행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사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사 한 분이 계셨는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처음 출전한 그때부터 기사도, 진실, 명예, 관용, 예의범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군을 위한 전쟁에서 그는 아주 용맹스러웠고, 전쟁터에 가면 기독교 국가에서나 이교도 국가에서나 이분보다 더 멀리 나가 싸우는 사람은 없었으니 훌륭한 분이라고 그는 늘 칭송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킬 때에도 그는 참전했고, 프로이센에서는 여러 차례 모든 나라에서 온 기사들 중 가장 명예로운 기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전쟁에도 참가했는데 그의 신분에 속한 어떤 기독교인 기사도
그만큼 자주 전쟁에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라나다에서는 알헤시라스 포위 전투에 참가했고, 모로코에도 싸우러 갔습니다. 아야시에도 안탈리아와 싸워 이길 때에도 그는 참전했습니다. 또한 지중해에서 벌어진 많은 고귀한 군사 원정에도 그는 참여했습니다. 치명적인 전투에 참가한 것이 15번이었고, 모로코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3차례 마상 시합을 하여 그때마다 적을 죽였습니다. 수행원은 초록색 후드가 달린 코트를 입고 공작 깃털이 달린 번쩍이는 날카로운 화살다발을 냅시 있게 벨트 밑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답게 무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화살 깃털이 축 처지는 바람에 관역을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튼튼한 활을 쥐고 있었지요. 그는 머리를 바짝 잘랐고 얼굴은 구릿빛이었습니다. 숲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팔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한쪽 옆구리에는 칼과 작은 방패를, 다른 옆구리에는 창끝처럼 날카로우면서도 공들여 꾸민 멋진 단검을 차고 있었지요. 가슴에는 빛나는 은으로 만든 성 크리스토퍼 상이 달려있고 초록색 어깨띠에 뿔 나팔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살림직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수녀원장 수녀님도 계셨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면 아주 순진해 보이고 얌전했지요.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욕이라고는 하느님 마압소사였을 정도이니까요. 사람들은 그분을 들장미 여사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사 때 드리는 성가를 잘 부르셨고 콧노래로도 음조가 맞게 성가를 흥얼거리셨지요. 이분은 스트래퍼드 앳바우 지방 방식으로 프랑스어를 유창하고 우아하게 했습니다. 파리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는 잘 모르셨으니까요. 식사 예절을 아주 잘 배워 입에서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으셨고 손가락을 소스 속에 깊이 집어넣어 손가락에 묻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집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고 음식 조각이 가슴에 떨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이분은 윗입술을 하도 깨끗이 닦아서 음료를 마신 뒤에도 컵에 조그만 기름 자국 하나 남지 않았고 손을 뻗어 음식을 잡는 동작도 우아했습니다. 그분의 몸가짐은 정말로 품위가 있으시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맞나? 일행 중에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네, 사원박 재산을 관리하는 외근 수도사로 사냥을 좋아하고 수원장님이 될 만한 정말 남자다운 분이셨죠. 이분은 마구간에 아주 좋은 말들을 갖고 있었고 말을 타고 달리면 그의 말굴레가 마치 교회 종소리처럼 맑고 크게 바람결에 댕그렁댕그렁 울리는 것을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도자 나리는 부속 수도원 원장님이기도 했는데 성 마우루스의 규율이나 성 베네딕트의 규율 이런 것들은 모두 구식인데다가 너무 엄격하다면서 옛날 것은 지나가게 하고 현대식으로 느슨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는 사냥꾼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에 물고만 그쪽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규율을 소홀히 하는 수도사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와 같아서 수도원에 속한 수도사가 아니라는 말씀 역시 손톱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생각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수도사는 공부만 하다가 미치지경이 되어야 하고 수도원에서 항상 책만 뚫어져라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아우구스티누스께서 명하신 것처럼 몸으로 일하고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노동은 아우구스티누스님이나 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수도사는 힘차게 말을 탔습니다. 그에겐 날아가는 새만큼이나 빠른 사냥개가 있었는데 토끼를 쫓아가서 잡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기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소매에서 손목 부분이 못피로 장식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무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턱 밑에 후드를 놓기 위해 아주 훌륭한 솜씨로 세공한 금핀이 있었는데 끝부분 중 한쪽에는 사랑의 매듭도 있었습니다. 그는 대머리였고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선물을 받을 줄 알 때에는 아주 관대하게 속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수사들의 교단에 기부하는 것은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다는 징표라는 것이 이유였지요. 수사는 주장하기를 만약 누군가 기부를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버려 비록 죄를 통회한다 해도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못할 수 있으니 울며 기도하는 대신 가난한 수사들에게 은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드 안에는 어여쁜 부인들에게 갖다 줄 나이프와 핀들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말 명랑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도 잘 부르고 로트도 잘 연주했습니다. 그는 민요 경연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지요. 그의 목덜미는 백합꽃처럼 새하죠. 게다가 힘이 세서 시합의 우승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마을에 술집을 다 알고 있었고 나병 환자나 그린돌보다는 숙박업소 주인 술집 아가씨들을 줄줄이 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직책을 생각할 때 이 수사처럼 훌륭한 분이 그런 나병 환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돈벌이도 되지 않고 품위도 없는 일이지요. 부자들, 식료품 판매인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요. 그래서 이익이 나올 만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는 예의 바르고 아주 겸손히 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무늬의 옷을 입고 높다랗게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플랑드르의 비버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고 부츠는 멋지고 우아하게 버클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위엄있게 자기 의견을 밝혔고 언제나 자기 수입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들부르흐와 오웰 사이의 바다는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잘 경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외국돈 환전에 대해 잘 알고 이 훌륭한 분은 머리를 비상하게 굴렸습니다. 그에게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거나 재정적인 거래를 하는 등 자기 업무를 볼 때 아주 위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이 사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여러 해 전에 논리학을 공부를 시작한 옥스포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람 바뀌었는데 안 해, 계속해요? 네, 계속 하셔도 돼요. 한 2-3명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의 말은 갈기처럼 말라 빠졌고 학생도 살집 없이 홀쭉했고 게다가 금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짧은 코트는 천이 나달했습니다. 그는 아직 성직 임명을 받지 않은 데다가 성직 위에의 직위를 택할 만큼 세속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호사로운 옷이나 바이올린 혹은 우아한 하프보다는 침대 머리맡에 검은색이나 붉은색으로 장정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책 20권을 더 원했습니다. 비록 그가 철학자이긴 했지만 그의 금고에는 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받은 돈을 공부하거나 책을 사는데 모두 썼고 그의 학비를 후원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공부에 가장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는 격식과 품위가 있었으며 말이 간결하면서도 요점이 있고 숭고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언사는 언제나 도덕적 덕목과 부합됐고 그는 기꺼이 배우고 또 기꺼이 가르쳤답니다. 일행 중에는 신중하고 현명한 법정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세인트폴 청당에 종종 가시곤 하던 그분은 능력이 출중하셨는데 신중하고 매우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망명으로 모든 치리권을 위임받은 순회 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높은 명성 덕택에 수임료도 의복도 많았습니다. 이분만큼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분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 부동산은 모두 별도 제한 조건이 없는 것들이어서 그가 사들인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만큼 바쁜 사람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는데 어찌 보면 그는 실제보다 더 바빠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윌리엄 왕 시절부터 일어났던 영감에 수록된 모든 사건들과 판결들을 줄줄이 꿰고 있고 더구나 법률 서류를 잘 기한하고 작성해서 그가 쓴 글에서 흥을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법령을 구구절절 외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차림새는 단출하게 작은 줄무늬가 있는 실크 벨트를 맨 채 여러 색이 섞인 코트를 입고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온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변호사와 동행하는 사람은 시골의 유지였습니다. 그의 집에 구운 파이가 떨어지는 때가 없었고 고기며 생선이며 늘 풍성해서 그의 집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넘쳐났습니다. 일행 중에는 자파상인, 목수, 직조업자, 염색업자, 그리고 테피스트리 제작자도 있었는데 모두 위험 있고 규모가 큰 교구 길드의 제복을 똑같이 입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에는 의사도 있었는데 내과, 외과, 의술에 대해 말하자면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천문학에 능통했거든요. 그곳에는 선한 선택자가 있었는데 그는 가난한 교구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각과 행위에서는 부자이셨죠. 더욱이 학식 있는 학자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고 경건하게 교구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마음씨가 자비롭고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하셨고 역경을 당하면 잘 견뎌낸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농부는 진짜 땀 흘리며 일하는 선량한 사람이어서 평화롭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는 수염을 더할 나위 없이 말끔하게 자르고 머리도 기미까지 바싹 자르고 앞머리는 사제처럼 삭발을 했죠. 다리는 길쭉길쭉하고 가는 것이 마치 막대기 같아서 종아리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곡식 창고와 저장소를 관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을 이겨먹을 회계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뭄 때 비 올 때 씨 뿌린 것과 곡식의 수확량이 얼마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첨언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조금씩은 있지만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된 정보 같은 거 공유하고 싶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요리조리 이렇게 카톡으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낭독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때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죠? 오늘의 2시의 데이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루할 수 있지만 저는 재미있다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독서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그레이. 봤는데 집중되고 좋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랬었는데 오늘 아주 기대하면서 새로운 분도 오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낭독인지 모르고 지혜님이 그냥 하실 분 근데 월요일 밤에 10시부터 11시라길래 제가 맨날 그 시간마다 TV보다 조는 시간이어서 뭐라도 sensa적인 걸 해야겠다 싶어서 왔고요. 그러면 우리 읽는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